저는 신혼 8개월 차, 이제 막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를 배우고 익혀가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신혼이라고 하면 알콩달콩 매일이 달콤하고 설렌다는 말을 하곤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장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연애할 땐 몰랐던 결혼 후에야 알게 되는 사소한 버릇들조차도 지금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게 다 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는 3년을 연애했어요. 첫 만남은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편안했고 웃음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제 자신이 좋아지는 느낌, 그런 관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종종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확신으로 굳어지더라고요. 그 무렵 남편이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걸 느낀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이제 결혼하자. 짧은 한마디, 화려한 세레머니도 준비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 사람다운, 그래서 오히려 더 설레고 따뜻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심플한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날도 본인 스타일 그대로 심플하고 손에 부담스럽지 않게 끼고 다닐 수 있는 얇은 밴드 디자인의 반지를 준비했더라고요.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멋쩍게 웃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났고 마치 이미 수백 번은 연습한 듯 어색하지 않게 그래, 우리 결혼하자 대답했습니다. 청혼 후 우리는 구체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게 되었죠. 저는 이전부터 남편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들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단계를 앞두고 보니 그 이야기가 더 진하게 와닿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더군요. 그런 탓인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 아래에서 외롭게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꽤 강한 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건 유별남이 아니라 결핍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정서라는 걸요. 그런 환경 때문인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이 받은 사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이에게 물려줄 자신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안쓰러우면서도 이해됐어요. 저 역시도 오랫동안 딩크를 고민해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욕심은 없던 터라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이기적이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우리 둘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저를 정말 잘 챙겨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배려를 매일같이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밥 한 끼, 퇴근 후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 피곤할 때 무심하게 짚어주는 어깨. 사랑은 꼭 거창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좀 예민할 수도 있다며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늘 그러하듯이 저도 그를 만들어준 사람을 존중하고 싶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딪히면 또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사소한 것들로도 자주 웃고 작은 기념일도 챙기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지내는 날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신혼이라고 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저는 이 모든 게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지켜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기대고 배려하고 지금처럼 하루하루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결혼한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자기, 우리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화도 났어요. 결혼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신혼부터 셋이 사는 건 내 기준에선 상상도 하기 싫어. 격주로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건 괜찮아. 주말엔 가도 되고 평일에도 시간 되면 찾아봐. 하지만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연애 시절부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대략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아들이 저랑 연애한다고 주말마다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걸 유난스럽게 여기셨고 그걸 굳이 제 앞에서 티내며 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아들이 연애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요즘은 집에 붙어 있질 않아. 이런 말들을 가볍게 툭툭 던지시는데 웃으며 넘기기엔 그 말들에 담긴 뉘앙스가 선명했죠. 저를 보는 눈빛에서 이미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예감이 있었고 그건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 내 말 맞아. 엄마랑 너랑 부딪히면 그건 더 큰일이니까 격주로 내가 엄마 댁에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우리 둘만의 선을 분명하게 그은 셈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가 모두에게 지원은 없이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이었어요. 남편 쪽에서는 애초에 결혼 자금에 대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재혼 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홀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도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 쪽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친정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시댁은 아무것도 못 해주면 결혼 이후에 부모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싫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지원해 준 건 알지만 결혼이란 건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혼여행도 예식장도 스드메도 전부 우리가 준비할게요. 부모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우리의 힘으로 신혼을 준비해 갔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했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식도 여행도 다 마련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며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신혼집엔 저희 둘만 살기로 했고 그 공간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거실, 우리의 부엌, 우리의 침대였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살뜰히 챙기지만 그것과 우리의 삶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회사가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퇴근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차가 없었고 제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로 늘 같이 다녔어요. 처음엔 단순히 카풀처럼 시작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곳 다니고 앞으로 같이 살 텐데 그냥 내 차 같이 쓰자. 내가 주유는 책임질게. 그 말에 저도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차가 뭐 별건가요? 결국 함께 살아가기로 한 부부인데. 그래서 차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량 유지비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더더욱 현실적이었죠. 시댁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저희들도 아직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전셋집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사는 집은 제가 예전부터 월세로 살던 집이라 익숙했고 전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했어요. 남편은 자기 짐도 많지 않았고 결혼한다고 새로 사야 할 것도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낡은 가구만 새로 들여오고 침대 하나 바꾸고 집 전체를 둘이서 힘들게 청소해서 신혼집처럼 꾸몄습니다. 단 하나 예상 밖의 변수는 시댁과의 거리였습니다. 신혼집이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과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남편 입장에선 가까워서 좋겠지만 저로서는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이닥치거나 갑작스레 밥 한 끼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혹시라도 어머님이 불쑥 찾아오시거나 하면 미리 얘기해줘. 나는 아직 어머님이 편한 사이는 아니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해줬습니다. 알겠어.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할게. 내가 잘 말할게. 결혼식은 소박하게 실속 있게 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 지인을 초대하기보다는 저희 둘의 지인들을 위주로 작은 예식장을 빌려 진행했어요.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분위기도 편했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준비하고 또 정신없이 끝난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한 집 살림을 시작하는 거네.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설레면서도 살짝 긴장도 됐습니다.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돌아와서 정리해보니 남편이 가진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며 신혼여행으로 모아둔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였죠.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결혼하면서 통장이 텅텅 비었네. 사실 저는 연애 시절부터 생활비 아껴가며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성격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쓸 돈도 정해두고 남은 건 무조건 적금에 넣는 타입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절약했고 신혼여행도 제 카드로 긁은 게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진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단칼에 합가를 거절한 것도 마음에 걸렸고 남편이 늘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에 조심스레 먼저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머님 생활비 좀 도와드릴까? 당신 모은 돈에 내가 조금 보탤게. 그냥 너무 걱정 마. 남편은 고맙다고 했지만 동시에 미안해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어요. 너 남편 쪽에서 아무 지원도 없었다면서? 너만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니니? 그렇게 물으시는 엄마에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좋아서 한 결혼이니까요. 책임질 자신도 있고요.
아빠는 말없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앞으로는 네가 너 인생 책임져야 해.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야 진짜 실감이 났어요. 아, 내가 결혼했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되었다는 기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 믿고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게 진짜 결혼이구나 싶었어요.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평탄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요. 양가 모두 유교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어서 명절 제사나 차례도 없었고 따로 챙겨야 할 대소사도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 생신 정도만 챙기면 됐기 때문에 시집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뵐 때도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댁으로 향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가 오곤 했거든요. 엄마네 좀 들렀다 올게. 그렇게 문자를 남긴 뒤 저보다 한두 시간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리효도라는 것도 없었고 집안일 분담도 스스로 해주려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밥상. 그 중에서도 김치. 아무리 다른 건 다 잘 맞아도 매일 반복되는 식사 자리에서 감정이 뒤틀리니 그게 쌓이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늘 김치를 사다 먹었거든요. 왜 굳이 고생해서 담가? 시간도 없는데. 그게 우리 집의 분위기였고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 제가 김치를 못 담그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김장김치가 입에 익었는지 마트에서 산 김치는 냄새부터가 틀리고 물컹하고 익어도 익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는 맛있게 먹으면서 김치가 떨어져 마트 김치를 사놓기라도 하면 밥상 앞에서 대놓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김치로 어떻게 밥을 먹냐? 여자가 김치도 못 담그면서 결혼은 왜 한 거야? 너네 집은 다 이렇게 음식 못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생각하며 한두 번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평소엔 저를 잘 챙기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밥상 앞에만 앉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입맛에 안 맞는 반찬 하나, 밥이 질거나 된 것 하나에도 은근슬쩍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그게 비하와 모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결혼한 여자 맞아? 우리 엄마는 너 같은 밥상 안 차렸어. 어디서 밥상머리 교육 그렇게 받았냐?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밥을 먹거나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남편은 또 따라 들어와 미안하다고 하면서 껴안고 다음 날은 외식을 하자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얼버무리듯 풀고 다시 식탁에 앉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숨 막히는 곳이 되어갔어요. 밥을 먹는 게 두렵고 김치 하나에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를, 제 부모님을, 제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결국 어느 날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이 또다시 김치 타령을 하며 제게 한숨을 쉬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밥은 너네 집 가서 먹어. 정 싫으면 너희 어머니한테 김치 받아서 냉장고에 쟁여놔. 난 그거 안 먹어. 그리고 앞으로도 김장 안 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모든 식사는 시댁에서 해결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엄마네서 밥 먹고 올게. 그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고 저는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편한 것도 아닌데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도 들고 이 결혼이 과연 제대로 된 결혼이 맞는 건가? 이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김치 하나에 밥상 하나에 부부관계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나?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수없이 던지면서 저는 어느새 혼자 먹는 밥에 익숙해지고 남편은 익숙한 김치에 만족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매 끼니마다 시댁에 들렀습니다. 야근이거나 갑작스럽게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도 시댁에서 반찬을 싸오기 시작했어요. 말이 좋아 도시락이지 그건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싸주신 집밥을 포장해 온 거였고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이 집밥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쯤 해서 시어머니의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짧게 끊는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하루에도 한 번, 많을 때는 3번. 끼니마다 전화가 옵니다. 얘야, 공영이는 밥 먹었지? 오늘은 내가 미역국 해줬는데 잘 먹더라. 혹시 네가 된장찌개 같은 거는 좀 할 줄 아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늘 같았어요. 김치도 담가봐야지.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음식 좀 배워가. 아니면 내가 잠깐 가서 살림 좀 해줄까? 처음엔 웃으며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말은 결국 칼로 속을 긁는 것 같았고 점점 정중한 거절조차 하기 싫어질 만큼 피로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게 도대체 합가를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합가와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시어머니는 저를 통로 삼아 아들의 식사 상태를 점검하고 음식 코칭을 하고 주말 스케줄까지 조정하려 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괴로웠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편함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반응하더군요. 엄마가 원래 밥 걱정을 많이 해. 그냥 귀엽게 봐줘. 우리 엄마는 나 챙겨주는 게 낙이야. 널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이야. 그 습관이 제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배우자가 무신경하면 그게 곱절로 힘들다는 말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엔 회사에서 아무 반찬이나 잘 먹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도 편의점 도시락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저랑 외식할 때도 마트에서 산 김치를 뭐 불평 한마디 없이 먹어요. 밖에서야 그렇지 집에서는 집 음식 먹어야지. 우리 엄마는 생선도 다 손질해서 구워주셨다고. 그런 정성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 너 조미된 고등어나 구워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진심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땐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싶었죠. 밖에서는 뭐든지 잘 먹으면서 집에서는 꼭 시댁 반찬만 먹겠다는 그 태도. 무슨 종교적 금기라도 있는 것처럼 김치만은 시댁 김치여야 한다는 논리. 그 모든 상황이 제 입장에선 무례하고 배려가 없고 무엇보다 내 편이 아니다는 뼈아픈 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정말 억지로 참았습니다. 왜냐면 딱 저 하나만 빼고는 모든 게 맞는 사람 같았거든요.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 딱 밥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 사랑도 책임도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아침부터 남편은 시댁에 다녀온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낮쯤 되자 갑자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먹을 테니 밥 차려달라는 말일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대. 오늘 점심이랑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밥 못 챙겨주신다고 하시네.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 아프실 수도 있지. 그런데 밥 못 챙겨준다는 말이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그게 내 몫이라는 듯, 당연하다는 듯 부탁 아닌 명령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죠. 알겠어. 점심 준비해 둘게.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많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혼자 대충 먹는 삶에 익숙했기에 마트에서 파는 김치, 남은 장조림, 그리고 닭볶음탕 재료가 전부였죠. 하지만 닭볶음탕은 간 만든 거였고 다른 반찬들도 냉장 보관이 잘 되어 있어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부엌에 서서 닭볶음탕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육수를 내고 채소도 알맞게 썰어 넣고 매콤하지만 너무 맵지 않도록 간을 맞췄죠. 그냥 뭐라도 때우자는 게 아니라 이왕 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정성을 들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식탁에 밥과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다 됐어. 나와서 먹어. 남편은 천천히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더니 밥상 위를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반찬, 이게 다야? 정말 한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피곤하거나 예민해서 툭 내뱉은 말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다독여 보려 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실망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점심인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방금 닭볶음탕 만든 거고 다른 반찬들도 있잖아. 이게 밥상이야? 국도 없고 김치도 또 급하는 김치잖아. 내가 김치 좀 제대로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듣고 있긴 했어. 겉절이 하나 못 묻혀주냐고. 겨우 주말 이틀 밥하는 거면서 이따위야? 그 순간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이 집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써왔는데 그게 다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언성을 높이며 식탁을 쿵쿵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진짜 여편네가 맞냐? 내가 무슨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겨우 김치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니네 집은 원래 다 그렇게 대충 사냐? 하여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다고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뭔가 단단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위에 김치 그릇을 움켜쥐었고 다음 순간 남편의 입 앞에 그 김치를 힘껏 던졌습니다. 야, 그렇게 파는 거 처먹기 싫으면 네가 해, 이 새끼야. 아무것도 안 하고 쳐노는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고 김치 국물이 남편 셔츠에 번지며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숙이 막혀있던 뭔가가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미쳤냐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거야. 그래, 나 미쳤다. 네가 날 이렇게까지 몰았으니까 미친 거야. 넌 집에서 밥상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당신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로 가더니 그냥 가방 하나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주말 점심 한 끼로 우리의 신호는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곤 남편 뺨을 세게 후려치고 부엌에 쌓아두었던 밀키트 박스를 집어들어 그대로 남편 머리 위에 내리찍었어요. 무게는 가볍지만 충격은 컸던 건지 남편은 휘청거렸고 그 순간 제 안에 응어리진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소리쳤죠. 꺼져. 내 집이야. 여긴 내 명이고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이라고. 누가 널 굶겼냐고. 겨우 이틀 밥 해달랬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 남편은 미간을 찡그리며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보더니 손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는 한마디를 툭 내뱉었어요. 미친년이 남편 알기를 개똥같이 하네.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인생 최대 실수야.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발로 툭 걷어차며 박스를 발로 밀어내고 제게 성큼 다가오더니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챘어요. 정말 그 순간 이 인간이 내 남편이 맞나, 믿고 살던 사람이 맞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진짜 네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대? 전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남편의 아랫배 소중한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찼어요. 남편은 끄악 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고 저는 남편 위로 주먹을 마구 날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절규했죠. 나가라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몸을 움켜쥔 채 겨우 일어난 남편은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벽에 걸려있던 재킷을 낚아채며 욕설을 퍼붓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쾅 소리에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몸속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팔이며 다리가 덜덜 떨려왔어요. 부엌 바닥엔 반쯤 엎어진 밥그릇과 국그릇, 깨진 젓가락, 쏟아진 김치 국물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 정신이 든 건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쥔 채 엄마 번호를 꾹 누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 좀 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알았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20분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울고 있는 절 끌어안았고 아빠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며 바로 말했죠.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래 놓은 거야? 저는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그저 김치 때문에 싸운 줄 아셨던 부모님은 점점 남편의 폭력과 막말, 반복된 갈등에 이르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와. 아니면 내가 직접 너희 회사로 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떠들던 사람이었지만 아빠를 보자마자 그 크던 목소리는 쏙 들어가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죄송합니다. 만 반복하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빠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내 딸한테 한 짓 다 들었다. 상식 바뀌다.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너같이 책임감도 없고 손찌검까지 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편이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남편을 부른 날 저녁 양쪽 이야기를 전부 들어본 뒤 분위기는 더없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조차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내 딸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에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라 순간 눈이 동그래졌고 남편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빠는 묵직한 한숨을 한번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너희 집안에 빚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내 딸한테 그 얘기 하기도 미안하고 네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길래 그거 이자 한 푼 없이 빌려줬다. 결혼 시작 잘해보라고. 말하면서 아빠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조용히 덧붙였죠. 난 내 딸이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할까봐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돈 아까워서 하는 말 아니야. 근데 내 딸한테 그딴 식으로 짐승처럼 굴었단 얘기 듣고도 내가 너를 사람으로 봐야 하냐?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남편 멱살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아빠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들어와. 다 필요 없다. 이혼이고 뭐고 다 정리해. 돈 필요 없고. 내일까지 계좌 보내. 딱 2주 안에 깔끔하게 정리 못하면 나 법대로 간다. 사람답게 살려다 참아줬더니 개처럼 군에 꺼져.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엄마가 옆에서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소리도 없이 마른 기침처럼 흐느끼며 울었어요. 아빠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남편을 내쫓듯 쫓아냈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집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남편이었고 그 다음엔 시어머니였고 이후엔 남편의 친구 명의번호로까지 전화가 오더군요. 다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카카오톡도 SNS 메시지도 단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이젠 읽을 이유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말 그대로 정신이 멍한 상태였죠. 상담실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먼저 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앞장서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길래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만 반복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짐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살던 집도 빠르게 정리해버렸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실질적인 행정 절차나 자잘한 처리들은 모두 손을 놓을 수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곱씹게 되었어요. 내 차로 출퇴근하며 연료값 한 번 내본 적 없던 사람, 반찬 투정 한 번에 내 노력 전부를 무시했던 사람, 자기 엄마에게는 온갖 아양을 떨며 내 앞에선 상스러운 욕을 서슴지 않던 사람, 결혼 초부터 내가 가진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람, 우리 부모가 사준 집에서 우리 부모가 사준 냉장고를 열어 내가 번 돈으로 차려낸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은 나에게 네가 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을 태연하게 뱉었죠.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생각하고 나니 화도 나기 전에 허탈하더군요.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어요. 경제력도 명예도 심지어 집도 차도 다 내가 가져갔고 그 사람은 그저 내 옆에서 사람답게 함께 해주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말은 이렇네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아꼈던 이 관계가 결국은 나를 갉아먹었네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요. 물질이 아니라 인격의 수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게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익숙한 향수 냄새나 뒷모습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 근처로 이직을 결정했고 마침 조건도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 있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시기에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재산이라 할 것도 별로 없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였기에 남편이 주장할 목도 없었죠. 법정에서는 판사가 양측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에게 1,9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달라 읍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참담했죠. 하지만 그 모습조차 위선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끝까지 본성 그대로 구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평소엔 나를 조롱하고 얕보고 멸시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반성하는 남편 연기를 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단일계 연민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름조차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식탁에 올려놨던 반찬들, 닭볶음탕, 김치, 그 흔한 멸치조림까지 눈앞에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마트에서 김치 냉장고 쪽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한참을 냉동 코너 옆에 쪼그려 앉아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멸시당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순간,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의 몰락을 상징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끼 두 끼 건너뛰다가 결국 위경련까지 왔고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맞으며 간호사에게 이혼하고 나서부터 이렇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잘하셨어요.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마음도 몸도요. 그 말이 왠지 참 따뜻했어요. 고맙고 또 서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밥도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고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해요.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편이 썼던 말투나 특정한 행동, 목소리 크기, 고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뒷머리가 서늘해지는 기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떤 날은 버스에서 누군가가 짜증 섞인 톤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워요. 친구들은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이 일이 결국은 제 안에서 하나의 흉터로 남을 뿐 고름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좋은 사람들과의 연애도 해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모님도 늘 말씀하세요. 아직 젊고 기회는 많다.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히지 마라. 그 말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며 천천히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고 하죠. 그 말처럼 저도 누군가의 진심을 마주하며 제 진심을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지금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